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해군 전투기 한 대가 훈련 도중에 추락했습니다. 干嘛？这回去保证都回去了，都快死了。我炸了。没事吧？没事没事没事。 보고 계신 영상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전투기 한 대가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 무렵 중국 하이난성 린가오현의 한 공터에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전투기 기종은 해군 항공대의 함재기인 젠15로 알려졌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사고 수습을 위해 병력이 파견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는 해당 전투기가 남부전구사령부 소속이라며 남중국해를 포함해 필리핀에서 가장 예민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전구사령부가 관할하 이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추락한 전투기가 전세계적인 이목이 쏠린 이유는 이 전투기가 중국 항모 푸제남과 산둥함의 주력 함재기이기 때문입니다. 젠15는 중국이 러시아 수호이 33을 참고해 개발한 전투기로 2009년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첨단 항공 전자장비, 레이더 시스템, 무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성능 개량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야오닝에서 첫 이륙과 착륙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이 3차 시험항해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푸제남이 예인선의 호의를 받으며 상하이 장난조선소를 떠나 바다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해는 1차 시험항해 완료 뒤 2달도 지나지 않고 이뤄져 이 방면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눈여겨본 대목은 바로 푸제남 갑판 위에 있던 함재기인 젠15 두 대였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푸제남의 시험항해 그 주목적이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 즉 캐터펄트 테스트임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8만여 톤의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입니다. 1호 항모 랴오닝함과 2호 항모 산둥함의 스키점프대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국은 푸제남이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기 캐터펄트를 장착한 세계 최대 재래식 항모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중국은 항공모함 사출 테스트 전 과정과 훈련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짤만한 영상들만 공개해왔는데요. 자세히 보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의 힘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0일 중국 해군 함재기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전 역량을 갖춘 젠15D가 중국의 제2호 항공모함 산둥함에 배치된 사실이 확인돼 서방 국가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젠15D 여러 대가 갑판 위에 있거나 이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군의 또 다른 영상에는 총 12대의 젠15가 일렬로 이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날은 산둥함 취역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젠15 함재기를 개조한 젠15D는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하는 복좌형으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적의 레이더, 통신망 등을 교란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공습이나 공중전을 위해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15회 중국 국제항공 우주박람회를 통해 처음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중국 해군은 젠15D가 항모전단이 제공권 장악을 위해 전투를 벌일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젠15 전투기 추락 사고를 보면서 항공모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과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패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방산업체 중국국방공업의 핵심 부서인 서북기 전공학연구소는 AI 연구보고서에서 새로 개발한 AI 조종사가 전투기 모의전에서 인간 조종사들의 고강도 공중기동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공중기동은 본능에 가까워 지금까지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결국 AI 시스템에 중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모의 공중전에서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AI는 인간 조종사의 가장 예측 불가능한 공중기동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율로V8란 AI 모델의 수정판이 적용된 이 AI 시스템은 최신 적외선 이미지 기술을 사용해 상대 전투기의 미세한 사전 움직임까지 감지해 비행 경로를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는 미국제 F-15 전투기의 꼬리날개에 있는 1.5m짜리 방향타나 2m짜리 승강타와 같은 제어 장치의 움직임까지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연구자들이 직접 개선한 장단기 기억 네트워크라는 장치에 입력돼 상대방이 회피 기동을 펼치기도 전에 다음 동작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밀리초 이내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특징 덕에 이 AI 시스템이 기존 예측 방식보다도 적 전투기를 10배 더 잘 격추할 수 있다면서 F-15와 같이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새로운 AI 기술을 자동화된 대공포에도 적용하면 포탄으로도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이 기술에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성능 레이저와 같은 대책을 사용하면 AI 운용에 필요한 카메라의 기능이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사령부에서 왜 젠15 전투기가 갑자기 추락한 것인지, 무슨 문제 때문이었는지 아마도 중국은 이번에도 역시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알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필리핀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FA-50의 필리핀 개량형 버전인 FA-50PH 12대를 도입해 핵심 공군 전력으로 운용해왔습니다. 필리핀은 2014년 FA-50 개량형인 FA-50PH 12대를 도입해 이듬해부터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했고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 간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실전 배치되는 등 현지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한국산 FA-50 전투기 한 대가 작전 도중 실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필리핀 남부에서 조종사 2명을 태운 FA-50 한 대가 반군과 싸우는 지상군을 지원하는 야간 작전 중에 사라졌습니다. 함께 출격한 다른 항공기들은 필리핀 중부 세부 지방의 공군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했는데 조종사 2명을 태운 FA-50 한 대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반전으로 인해 필리핀의 FA-50 구매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공군이 발칵 뒤집히고 이 훈련기를 더 이상 안 산다고 해야 정상인데 왜 더 한국산 FA-50을 원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실 이 사건 초기에는 중국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대립하고 있었고 심지어 중국 간첩들이 필리핀 대통령궁을 도청하거나 도청하려 한 중국 스파이들이 붙잡히는 등 두 나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AFP, 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수사청은 중국인 2명과 필리핀인 운전사 3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도청장치 IMS 아이캐처를 탑재한 차량을 수도 마닐라 일대의 대통령궁, 주 필리핀 미국 대사관, 필리핀 경찰청 청사, 그리고 필리핀의 주요 군기지 등 민감한 시설 근처에서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붙잡힌 필리핀인 한 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제의 차량을 몰고 이들 장소를 돌아다니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제 모바일 가입자 식별번호 NBI를 통해 수천 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집된 데이터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MS 아이캐처는 가짜 이동통신 기지국 역할을 해 반경 약 1km에서 3km 안에서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정보 수집 활동을 비밀리에 수행한 것은 필리핀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중국인 간첩이 검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하순 필리핀 내 군사시설 등을 정찰하고 시설의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데이터를 만들어 중국에 넘긴 중국인 간첩 한 명이 붙잡혔고, 뒤이어 필리핀 공군, 해군기지, 해경함정,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와 인접한 팔라완주 조선소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간첩 5명을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군을 노리는 중국 간첩 숫자가 늘어난 데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갑작스럽게 FA-50 전투기가 갑자기 훈련 중 사라지자 중국 간첩이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실종됐던 필리핀 공군 FA-50 전투기가 산지에 추락한 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전투기가 발견된 곳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부키드논주의 칼라퉁한 산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종사 2명도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군 관계자는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투기는 지난 3일 밤 부키드논주의 공산주의반군인 NPA 게릴라와 교전하는 군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중부 세부의 공군기지에서 출격했으나 비행 도중 교신이 끊겼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필리핀 공군이 FA-50과 관련된 첫 번째 주요 사건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동안 FA-50은 사고가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고는 솔직히 필리핀과 카이가 FA-50 12대에 대한 추가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해 한국에는 우려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약 1조 원 규모의 FA-50 12대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사고 직후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 전투기에 대해 의외의 반응들이 주르리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소셜미디어와 X 플랫폼에서는 필리핀 네티즌들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FA-50 구매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체를 한 대 잃었으니 필리핀 공군이 총 13대 FA-50을 구매하기 바랍니다. FA-50을 최소 24대는 유지해야 합니다. 필리핀 공군이 더 훈련할 수 있도록 기존의 12대 구매에 더해 13대를 더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충동적인 댓글이 아니었습니다. FA-50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와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만든 FA-50은 필리핀이 도입한 이래 지난 10년간 가동률 90% 유지해오면서도 수많은 실전과 연합훈련 작전에 투입되어 왔고, 이러한 추락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은 이미 FA-50을 통해 지난 10년간 운용 경험과 정비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만일 FA-50이 아닌 다른 기체를 사온다면 또다시 필리핀 공군이 이를 맞춰봐야 하고 새로운 훈련을 해야 하며 부품 또한 추가 공급을 해야 합니다. 기술적 적응도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F-16이나 그리펜과 같은 전투기는 필리핀 국방 예산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기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반응은 참 의외입니다. FA-50의 추락 사고는 비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기체 손실을 메꾸기 위해 추가 발주를 해야 한다는 반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필리핀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는 이번 사고가 기체 결함 때문이 아니라 야간 작전 중에 악천 후인한 조종사 실수가 아니냐는 추측이 다수 보입니다.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사고 현장의 조건을 종합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FA-50에는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GPS 기반 항법 시스템은 기체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위치 고도, 속도, 식별 코드를 주기적으로 송출해 지상관제소가 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50에는 사출 시 자동으로 조종사가 탈출하는 비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콘은 406MHz 주파수로 신호를 발신하며 GPS 좌표를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송신합니다. 생존 키트의 개인 위치 비콘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조종사들이 안타깝게도 사고기의 잔해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사출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실패했다는 점은 비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공군은 코스파스 사르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로 이 기술을 활용해 사출 좌석 비콘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출이 없어 그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은 2025년 3월 4일 자정 직후 통신이 두절되고 잔해가 발견되기까지 11시간 이상 걸린 점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필리핀군의 은폐를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대가 대중들에게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시간 동안 정부가 잔해에 접근해 원인을 파악하고 발표 전략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필리핀 공군과 사령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번 사고로 인해 매우 복잡한 심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들은 군사적 사기, 국민 신뢰, 그리고 국제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종사들의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필리핀 공군의 훈련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군 내부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전 중인 반군이 이를 선전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사기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2021년 7월 4일 발생한 필리핀 공군의 로키드 마틴 C-130H 허큘리스 추락 사고와 유사합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군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로 마을 근처에서 착륙하던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53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고였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초기 발표를 지연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모호하게 처리해 당시에도 네티즌과 언론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반군이 이를 악용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반군과의 교전이 다소 수그러든 다음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강한 돌풍과 조종사의 대응이 기체 실속을 유발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FA-50의 추락 사고는 조종사의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CFIT로 인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CFIT 사고인 1997년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는 악천후 속에서 지형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종사를 포함 승객 2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FA-50이 추락한 칼라퉁안 산맥은 과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불규칙한 지질 구조와 암석층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해발 2880m 높이는 한국의 한라산과 백두산보다 높으며 열대우림으로 덮인 울창한 식생은 시야를 가리고 지상 접근을 방해합니다. 사고 당시 안개는 시야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는데 여기 FA-50은 지상작전 지원을 위해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종사는 FA-50의 첨단 항법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하는 지형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판단과 반응이 필요했으나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두 조종사가 모두 일찍 사출을 시도하지 않은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2인승인 FA-50에서 앞좌석 조종사와 뒷좌석 무장관제사가 동시에 사출을 포기했거나 실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이는 충돌이 불과 1-2초 내 발생해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안개와 야간 조건으로 인해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더라도 두 조종사가 협력해 사출을 시도할 수초의 시간이 있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결함이 있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야간 안개의 높은 산맥 그리고 저고도와 교전 중이라는 이 악조건들은 조종사가 공간 지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필리핀은 한국 전쟁 때 한국을 돕기 위해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1950년 9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원정군을 파병해준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 그 유족들의 슬픔에 한국인으로서 위로를 전하고 싶고 마음이 아픕니다. FA-50의 추락 사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네티즌들이 FA-50을 원하는 반전이 나온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필리핀의 1조 규모 FA-50 전투기 12대 수출은 막바지 협상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약 1조 원 규모의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전망인데요. 미국도 필리핀의 FA-50 개량을 지원하기로 해 FA-50 추가 수출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필리핀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공군 참모총장을 극비리에 한국에 보내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고, 서유럽 그 중에서도 아일랜드 훈련기 도입 사업의 후보 중 하나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공군도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모두 영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위협에 불안한 나머지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일랜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FA-50은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KF-16 전투기 2대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 8발을 비정상 투하해 민가에 떨어졌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KF-16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알려졌습니다. 잘못된 좌표 입력의 결과 폭탄은 원래 표적지인 훈련장으로부터 약 8km 거리의 민가에 떨어졌고 15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이 시험 테스트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해 오히려 우호적인 기사가 나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이었다가 분담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던 인도네시아의 언론들이 갑자기 KF-21이 프랑스의 라팔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었다는 기사를 게재해 태세 전환에 나서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F-21에 대한 분담금을 안 내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왜 갑자기 KF-21을 칭찬하기 시작한 것인지 오늘은 진짜 인도네시아의 속내와 KF-21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에 투하된 폭탄인 MK-82는 500파운드급 범용 폭탄으로서 주로 가상의 적 지휘부와 건물, 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지면에 떨어질 경우 직경 8m, 깊이 2.4m 폭파구를 만들며 폭탄 한 개의 살상 반경은 일반적인 축구장 한 개의 크기로서 폭탄의 파편은 최대 19,200제곱미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발생한 KF-6 전투기의 폭탄 비정상 투하 사건을 통해 KF-16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F-16 조종사가 실사격 훈련에 나서려면 폭탄 투하 좌표를 사무실에서 우선 계산합니다. 이어 계산한 좌표값을 전투기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투기에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계산한 좌표가 맞는지 1차 확인할 수 있지만 공군은 해당 조종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사격 훈련 직전 공중에서도 본인이 계산한 좌표와 폭탄 투하 지점이 맞는지 2차 체크할 수 있었지만 사고를 낸 조종사를 조사한 결과 1, 2차 체크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1번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2번기 조종사의 잘못된 실사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전투기는 두 세대가 편대 비행하는데 1번기의 폭탄 투하 좌표에 따라 2번기가 같은 지점에 사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종사의 실수만이 문제였다기보다는 KF-16은 상대적으로 노후 기종이어서 좌표 입력이 구형 버튼식이라 신형 기종에 도입된 터치스크린이 없고 따라서 조작 실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도나 경도 숫자를 한 개만 잘못 입력해도 수킬로미터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를 낸 전투기는 폭탄 투하 당시 4,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833km 속력의 비행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폭탄은 표적에서 8km 벗어난 곳에 떨어졌는데 이때 잘못 입력한 좌표가 이러한 차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나 F-15K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좌표를 입력하고 화면에 표적지 지도가 표시돼 실수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 KF-16을 블록 70으로 개량했음에도 화면 입력 방식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KF-16은 국내 주력기로 131대가 도입돼 있으며 터치스크린이 도입된 F-35는 60기에 불과합니다. 공군은 구형 버튼으로 누른 좌표를 통제소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동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조종사가 입력한 표적 좌표를 통제관 등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고 최초 좌표 입력부터 표적 유관 확인까지 전 단계를 조종사 한 명이 오롯이 책임지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으로 뒤숭숭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 이후 KF-21 개발 분담금 문제와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술절도 의혹 때문에 한국 KF-21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던 인도네시아 언론이 갑자기 태세 전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된 내용은 주변국들이 가성비 갑인 KF-21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천문학적 비용을 내고 도입하기로 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대해 이제야 바가지를 쓴 것을 안 것인지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대놓고 라팔 전투기를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지난 2월 26일에 보도한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가격은 프랑스산 4.5세대 라팔이 가격보다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것은 가격은 이런데도 한국 KF-21 보라매의 성능은 프랑스 전투기 라팔과 동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조나 자카르타는 지난 2월 파일럿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한국의 공군 참모총장이 KF-21에 탑승해 무사히 테스트 비행에 성공했을 때 외신들은 일제히 대한민국 공군의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KF-21의 시험 비행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나라의 공군 최고 지휘자가 무사히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전투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나 자카르타는 말레이시아는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라팔의 가격이 너무 비싸 잠재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KF-21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 전문 매체 시큐리티 에시아가 2월 22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영수 한국 공군참모총장은 테스트 비행을 무사히 마친 후 KF-21은 현재 파워와 기동성은 물론 항전 장비와 무장 능력에 있어 세계 탑 클래스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역시 오랫동안 운용해온 구형 전투기인 F4와 F5를 즉시 교체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에 대당 6,500만 달러의 KF-21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KF-21 블락원이 현재 말레이시아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나 자카르타의 보도 내용 중에 대당 6,500만 달러면 약 950억 원이라는 가격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생기지만 물류 지원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유니코스트로 이해한다면 이해되는 면은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아예 라팔을 대놓고 저격합니다. 프랑스 다소항공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라팔 전투기를 현재 환율로 약 2,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KF-21에 비하면 3배나 비싼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라팔과 대등하다는 평가이다. 조은혜로 KF-21은 능동전자주사 레이더, 즉 A사 레이더를 지원한다. 더구나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해 운용하게 될 국가이기 때문에 FA-50과 KF-21을 만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주요 공략 포인트가 되고 있다. FA-50 경전투기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의 전투력을 몇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했다. 대한민국은 필리핀에 FA-50 공중우세 전투기 12대에 KF-21 보람의 10대를 추가로 제안한 종합 패키지의 형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필리핀에 제안한 금액은 대략 1조 5,900억 원으로 필리핀 전투기 구매 예산 범위와 일치한다. 필리핀은 스웨덴의 그리펜을 구매하기 위해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해왔었다. 타이는 현재 KF-21을 유럽에 진출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나서고 있다. KF-21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조나 자카르타는 필리핀에서 일어난 FA-50 추락 사건을 언급하며 KF-21 구매가 필요하다고 재촉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 3월 8일자 KF-21 보람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결과 필리핀이 FA-50을 대체할 가치가 있다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이 201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FA-50 12대를 처음 구입한 이후 이 항공기에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필리핀 공군속 FA-50 2대 추락 사고는 필리핀에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2014년 이후 필리핀이 구입한 총 12대의 항공기 중 2대가 줄어든 것으로 KF-21 보라매와 같은 대체 전투기 조달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안 내고 있어 개발사인 카이가 1,200억 원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분담금에 대한 말은 일정 안 하고 이렇게 뒤에서는 KF-21을 추켜 세우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최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기존 분담 비율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미납분 4,700억 원을 정부 3,500억 원, 카이 1,200억 원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카이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만료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낸 금액은 4천억 원입니다. 이는 KF-21 분담금 총액인 1조 6천억 원의 25%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KF-21에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태세 전환에 나선 인도네시아, 뒤에서 이럴 게 아니라 분담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